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41번째 샤를롯 커시맨입니다. 샤를롯 커시맨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어, 영국 19세기 저작거리 작가주 연기자 에드먼드 퀸과 찰스 퀸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 예, 서둘러서 마무리하느라고 찰스킨의 초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못해서 그래서 아쉬웠었습니다. 음, 아버지 에드먼드 퀸은 그 격렬함과 그리고 천재성으로 대단한 연기자였는데 그런 아버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연기자로서 음, 성실하게 예, 음, 그리고 어, 최선을 다해 예, 연기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찰스킨의 초상에서 느껴진 어떤 찰스킨의 삶이 내 가슴을 치고 간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의 초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예, 찰스킨의 초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요? 예. 자, 그럼, 오늘은 미국의 저작거리 작가지 연기자 샬럿 커시맨의 이야기입니다. 이 초상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잠깐씩 언급하곤 했었는데요. 영국의 뛰어난 연기자 윌리엄 찰스 맥크리디의 초상입니다. 1800년대가 진행되면서 무대는 점점 무대박 세상을 닮아갑니다. 음악가이자 펜싱 선생의 딸로 태어나 18살부터 무대에 선 영국의 여성 연기자 마담 베스트리스는 지금까지 영국 무대의 관행이었던 거칠게 그려진 무대 배경막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1831년 런던의 올림픽 극장을 빌려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녀는 무대 공간을 가능한 한 현실 공간처럼 꾸밉니다. 그녀가 시도한 무대 공간을 지금은 보통 박세트라 부르는데요. 음, 그녀는 문에 실제 문고리를 달고요. 필요하면 천장도 설치하죠. 이러한 영감의 근원은 프랑스 연기자 프랑스와 조셉 탈마였습니다. 스물 남짓한 나이에 프랑스로 건너갔을 때 그녀는 코메디 프랑세스의 무대에서 함께 공연했던 탈마의 모습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죠. 탈마가 의상이나 무대 소품들에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가요? 맥기스나 돈 후안 같은 정력적인 남성 역할에 정평이 있었던 그녀는 올림픽 극장, 코벤트 가든 극장, 그리고 라이시엄 극장 등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무대에 대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합니다. 그녀가 무대에 올린 셰익스피어의 희극들과 패러디 소극들은 흥행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요. 그러나 그녀가 무대에 투자한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녀는 결국 파산합니다. 예, 마담 베스트리스는 어느 남자에 못지않게 대담한 연기자이자 앙트레프르뉴르, 흥행사였던 겁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연기를 시작한 윌리엄 찰스 맥크리디는 1819년 리처드 3세로 관객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공연을 본 많은 관객들이 그를 에드먼드 퀸과 동급에 놓게 되죠. 맥크리디에게는 게릭이나 퀸과 같은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순간 발현되는 섬광 같은 것은 부족했지만 깊이 있는 해석과 역할과의 적절한 공감 능력을 통해서 그는 무대에서 섬세하면서 균형 잡힌 연기력을 발휘합니다.
나는 맥베스이지 않고서는 맥베스를 연기할 수 없다라는 맥크리디의 발언 속에 현대 연기의 씨앗이 감지됩니다. 맥크리디의 완벽주의는 하나의 전체로서 공연을 이룬 모든 부분들의 완벽을 추구합니다. 1837년 코벤트 가든 극장의 책임자가 된 맥크리디는 공연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는 리허설을 요구하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세트와 배경막을 주문하죠. 그의 이러한 성향은 2년 후 드루리 레인 극장으로 옮길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는 경제적 타산 따위는 전혀 자신의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맥크리디는 캠브리 일가의 뒤를 이어 셰익스피어 작업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내향적이면서 포용력이 부족한 맥크리디는 함께 작업에 참여한 동료들과는 끊임없이 갈등하고요. 그와 작업하며 호된 시련을 거친 연기자 사무엘 펠프스는 1843년 세들러스 웨일스 극장을 인수해서요. 젊은 연기자들을 교육시켜가며 향후 18년 동안 4편을 제외한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무대에 올리죠. 1843년은 영국 무대에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해입니다. 1737년에 제정된 공연 허가법에 따르면 모든 공연들은 왕실 의전장관, 로드 챔벌린이라 하죠. 예, 왕실 의전장관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런던에 있는 드루리 레인과 코벤트 가든 두 극장만이 공식적으로 정격 연극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허가권을 가졌죠. 그리고 이 두 극장을 파텐트 극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1788년, 1788년 공연법에 의해 지방 공연 허가에 있어 치안 판사의 권한이 조금 강화되었다가 이제 1843년이면 왕실 의전장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서 파텐트 극장의 무대 독점이 풀어지고 지고요. 뮤지컬이나 그 밖의 장소로 연극 공연의 가능성이 확대되죠. 이런 배경에서 저작거리의 뒷골목 극장이었던 세들러스 웨일즈 극장이 펠프스에 의해 셰익스피어 극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왕실 의전 극장의 사전 검열은 1868년 연극법에 의해서 철폐될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죠. 이 사진은 미국의 연기자 에드윈 포리스트, 맥크리디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에드윈 포리스트의 사진입니다. 맥크리디와 미국 연기자 에드윈 포리스트 사이의 갈등은 커다란 재앙을 야기하기에 이릅니다. 에드먼드 킨의 미국 투어에서 영향을 받은 에드윈 포리스트는 무대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연기자이죠. 사진으로도 아주 강렬한 그의 개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에서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린 젊은 미국을 느낀 미국 전역의 노동계층 관객들은 메타모라에서 인디언 추장이나 글래디에이터에서 스파르타쿠스로 분한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포리스트는 미국 연기자로서 최초로 유럽의 관객을 사로잡은 연기자입니다. 그의 리어 왕은 런던 관객들의 얼을 빼놓고요. 포리스트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 역들을 연기했다.
그러나 나는 리어이다. 맥크리도 그렇지만 포리스트 또한 남과 쉽게 친해지는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괴력의 소유자였던 포리스트는 함께 공연한 6명의 연기자들을 공연 중에 모두 무대 밖으로 날려버린 적도 있다 합니다. 마침 습격 장면에서 벌어진 일이라 관객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런 포리스트와 맥크리디가 서로를 곱게 보지 못할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1849년 맥크리디의 마지막 미국 투어에서 그가 공연하던 아스터 플레이스 오페라 하우스를 수천 명의 포리스트 지지자들이 치고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고요. 그래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공연의 역사에서 최초의 아이돌 전쟁인 셈이라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여성 연기자 샤를록 커시맨은 무대에서의 존재감에서 거의 남성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동료 여성 연기자들이 세댄 소리로 고함만 질러대는 구태의하는 연기를 되풀이할 때 커시맨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레이디 맥베스 역에 그 이상 더 적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미오와 같은 남성 역할도 잘 어울리는 커시맨의 여성애적 성향이 빅토리아 시대의 사교계에서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영국의 연기자 윌리엄 찰스 맥크리드를 만난 그녀는 맥크리드에게서 무대 위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깨칩니다. 맥크리드의 청에 따라 1845년 에드윈 포리스트와 함께 런던 투어에 나선 그녀는 레이디 맥베스로서 무대에서 자신이 리어였던 포리스트와 자신이 맥베스였던 맥크리디 모두를 압도해 버립니다. 위풍당당하게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암에 걸린 삶의 마지막 7년 중 6년을 무대 위에서 버팁니다. 공연을 마친 그녀를 관객들이 불꽃을 피우며 극장에서 호텔까지 호위하곤 했는데요. 한 번은 호텔 근처에서 누군가의 동상이 불꽃의 모습을 드러내자 커시맨은 그 동상이 누구냐고 물었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답했죠. 셰익스피어입니다, 미스 커시맨. 예, 이 일화 하나로 나는 이번 챕터를 대표하는 저작거리 작가주 연기자로서 샬롯 커시맨을 뽑겠습니다. 예, 샬롯 커시맨의 말년 연기 중 노년의 샬롯 커시맨의 무대에서의 모습입니다. 개성이 느껴지시나요? 저작거리 작가주 연기자 샤를롯 커시맨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